국민 세금으로 직장인 점심밥값을 지원한다? 과연 이 정책 공감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포퓰리즘일까요? 요즘 점심 한 끼에 10,000원은 기본입니다. 직장인들의 부담이 큰 건 사실이죠.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정말 시급한 건 따로 있는데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청년, 노인, 저소득층처럼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먼저 아닌가요?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 측은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굳이 직장인 밥값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는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책을 논의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청년, 노인, 저소득층 등 식사 해결이 절실한 계층이 먼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큽니다. 직장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직장인 대상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영세 사업장 근무자 등 사각지대에 한정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장인 밥값을 지원한다? 그런데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도 직장인인데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막상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함께 살펴보시죠. 이 정책은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사를 활용한 일반식 아침밥을 일정 기간 지원금을 통해 1,000원에 제공. 든든한 점심밥 사업 근로자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을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해 월 최대 40,000원까지 지원. 즉 모든 직장인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나 고용노동부 관련 안내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다른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으로 직장인 점심값을 지원한다? 복리후생일까요? 아니면 선심성 정책일까요? 정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을 높이겠다며 이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이미 소득이 있는 계층입니다. 세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직장인 밥값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점심값을 일부 지원해주면 근로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밥을 사 먹게 되고 이는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복리후생 강화 내수 경기 진작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정책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큽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까지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청년, 노인, 저소득층처럼 끼니 해결이 절박한 계층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정책의 수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전 계층 대상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나 영세 사업장, 근무자 등 사각지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점심값, 기업 복지라면 모를까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작용만 키울까요? 많은 기업들이 자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직장인 점심값까지 지원하는 건 과연 타당할까요? 혜택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직장인 밥값 지원이 외식 수요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혜택이 제한적이라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시작되면 주변 식당들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효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범 지역을 정해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 근로자 부담이 줄었는지, 식당 가격 인상이 있었는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차원의 복지 지원과 정부 지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밥값 지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선심성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직장인 밥값 지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복지냐 아니면 선거용 정책이냐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직장인 밥값 지원 외에도 논란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는 청년 미래적금.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됐지만 성과가 미비했던 청년 지원책들. 이런 정책들은 성과는 없고 결국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야당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진짜 필요한 복지라면 그 성과와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꿔 재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걸러내고 꼭 필요한 지원만 살아남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밥값 지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국채 발행, 빚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기업하기 힘든 시기, 세금도 잘 거치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난다면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국민 세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당은 이번 정책을 두고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국가 채무가 단 1년 만에 142조 원 늘어나 총 1,415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 51%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정책 추진 전 반드시 재정 건전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채 발행 규모와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지원 대상과 효과를 명확히 한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적자성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복지 확대, 국민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쓰는 돈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1,000조 원을 넘어간다는 전망, 이대로 괜찮을까요? 복지 정책은 특성상 한번 도입되면 후퇴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성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성 채무란 쉽게 말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단순한 국가 채무와 달리 질이 나쁜 채무로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혜택을 보지만 갚는 건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복지부터 시행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며 재원 마련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기적 인기만 얻고 장기적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년이면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섭니다. 이대로라면 50% 후반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재정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당장 세입으로 메꿀 수 없는 부분을 빚, 즉 적자 국채로 충당한다면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과연 지금처럼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은 걸까요? 적자성 채무란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쌓이는 빚을 말합니다. 2024년 편성된 슈퍼 예산으로 인해 적자성 채무는 크게 증가했고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임기 후반에는 50%대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세웠던 재정 준칙 GDP 대비 지출 증가율을 3% 이내로 억제하겠다던 계획이 사실상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재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둘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중심 지출에 집중하며 셋째, 재정 준칙을 부활시켜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갚아야 하는 건 우리와 미래 세대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만 11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사이 불어나는 이자 부담은 누가 책임질까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국가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자성 채무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빚. 미래 세대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금융성 채무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빚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일부 금융성 채무라고 분류된 항목들이 실제로는 상환 자산이 미비해
사실상 적자성, 채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덜 위험하다고 분류된 빚조차 실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면 채무의 성격을 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성 채무 항목 중 상환 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적자성 채무로 재분류해야 하고 국채 발행 시 이자 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상환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확한 재정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이건 투자니까 괜찮아라며 빚을 내는데 막상 수익이 안 나오면 그냥 빚일 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성 채무라 부르더라도 실제 상환 자산이 없다면 결국 적자성 채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채무 성격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실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분류 논란을 방치하면 국민은 착시 효과에 속고 미래 세대는 더 큰 빚을 떠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성 채무는 정말 안전한 빚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부담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